보전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것 찾는 거는 잘 봐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까지는 틀렸어 하다가 갑자기 맞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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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네? 이런 식으로 해서 5번 고르고 막 이런 헷갈리는 짓들을 해가지고 잘 봐야 돼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보전 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 정지 재판은 보전 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제기된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 맞아요. 효력 정지의 요건에 관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당사자는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라는데, 자, 효력 정지 요건에 관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의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고, 당사자는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자, 효력 정지에 관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법 혹은 뭐 증명하는 방법, 여기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고,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없다. 이건 그냥 여기가 틀린 거죠. 외워야 되는데, 자, 보전 처분 취소 결정, 효력 정지 재판 있었어요. 보전 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만약에 즉시 항고가 제기됐다. 그러면은 효력 정지 재판을 할 수가 있고, 효력 정지에 관한 요건이 필요하잖아. 효력 정지에 대한 요건은 이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해서 효력 정지를 신청합니다. 효력 정지 재판을 신청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법도 안 되고, 주장이 진실함을 선수하는 방법도 안 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을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지 그냥 돈으로 때우는 건 안 되고, 진실하다가 선서하는 것도 안 되고, 제대로 된 거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대요. 좀 어려워. 근데 이것도 외워야 돼. 어쨌든 결론은 보전 처분 취소 결정에 효력 정지 재판을 하려면 무조건 즉시 항고가 된 이후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요건은 디테일이 필요하다. 돈으로 안 된다. 오케이? 그냥 저는 이렇게 외우려고요. 그 다음, 가처분 결정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에 가처분 결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맞는 말이죠. 가처분 결정이 있었어요. 여기에 직무집행 정지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은 그 기간 경과가 됐어. 이게 끝났어. 그러면은 가처분 결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뭐 이게 만약에 6월 30일까지였어. 근데 내가 7월 1일에 이거 취소해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없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무담보의 가압류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서 법률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채권자는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가 아니죠. 있어요. 자, 무담보로 가압류 결정해주세요 했는데 법원이 아니야, 너 일정한 액수 내. 조건을 걸었어요. 가압류를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 무담보로 해달라고 했잖아. 왜 돈을 걸라 그래?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자 입장에선 자기의 신청한 게 그 까인 거니까. 왜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보전 이의 취소에 관한 항고 사건이 항고인의 항고 취하에 따라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는 피항고인이 항고인의 항고 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사건 검토 후 주장 서면을 제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 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 당연히 아니죠. 자, 보전 2 취소에 대해서 항고를 냈어요. 항고인이 항고를 했겠죠. 근데 항고를 했다가 이거를 취하를 했어. 그래서 이게 끝났어. 완결. 여기가 그러니까 취하가 됐으니까 재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피항고인. 그러면은 항고를 이제 제기 당한 사람이겠죠? 피항고인은 항고 취하 전에 나는 이거 항고를 당해가지고 나 변호사 선임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변호사가 주장 서면도 제출하고 이와 관련해서 나는 변호사한테 돈도 줬어. 그러면은 이거는 소송 비용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재판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산입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당연히 들어가죠. 이거는 제 소송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런 판례가 있을까? 소송 비용이 들어갈 수 없어서 돈을 못 주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아요. 자, 보전이 처분이 취소 신청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 항고인이 즉시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이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를 각하할 수 있다.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선지죠. 아니에요. 보전 처분 이의 취소 신청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는 항고인이 즉시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항고 이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거 최신 판례로 뭐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거 바뀌었으면 뭐 모의고사에서 나오겠지. 지금으로 제가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없어서 어쨌든 이거는 10일 이내에 항고 이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를 각하할 수 없다. 항고를 각하하면 안 돼요. 내가 최신 판례 봤던 기억이 있어. 이건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7번 민사집행법 90조에 규정된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90조 되게 많이 나오죠. 김지우 교수님이 무조건 90조는 외우고 가라고 그렇게 초창기부터 강조를 하셨던. 자, 임의 경매에서 경매 신청이 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90조에 규정된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중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경매 신청이 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는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포함되지 않는다. 경매에서 저당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매 신청이 되지 않았어. 저당권의 그 피담보 채권 채무자는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중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경매를 했는데 경매 신청이 안 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지 모르겠어. 너도 나도 이해관계, 나도 이해관계인이에요. 이래가지고 생기는 거겠죠. 이해관계인은 강제 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배당 요구 등은 이중경매 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 매각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 매각 여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 법무사 시험에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다가 뭔가 중간에 함정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거는 다 맞아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 경매 개시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권, 배당 요구 또는 이중경매 신청이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일괄 매각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권리, 기일, 매각 결정 기일, 통지받을 수 있는 권리, 허브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권리, 배당 기일에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 자, (20조를) 90조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90조는 일단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 압류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보에 의해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채무자 및 소유자예요. 채무자 및 소유자는 가끔 안 들어갈 때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민사집행법 90조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자, 민사집행법 87조 1항에 의해서 이중경매 개시 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 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 하는 바 배요종 이후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당 요구 종기 이후의 이중 경매 신청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자, 이중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선행 사건이 있고 여기에 경매 결정, 신청이 있는 거죠. 그리고 후행 사건이 있는 거잖아. 선행 사건의 집행 절차에 따라서 일단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 관계인의 범위도 일단 선행의 경매 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 바 선행 사건의 배당 요구 종기가 있을 거잖아요.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아무런 권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중 경매 신청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아무리 후행 사건을 신청한 이중 경매 신청인이라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 선행 사건의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하지 않으면 권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행 사건이 기준이다. 그 최우선 그 변제권자 뭐 이런 것도 자주 바꿔서 나와요.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각 허가 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거나 집행관이 현황 조사 결과 임차인으로 조사 보고되어 집행법원이 부동산 위의 권리자임을 알게 된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선지죠. 대항 요건을 갖췄어, 임차인이. 근데 매각 허가 결정 이전에 경매법원에 권리를 증명해서 신고를 해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어요. 중간에 집행관이 나왔어. 그래서 현황 조사 보고를 했어. 그래서 임차인이 있어요 라고 부동산에 권리자가 있다 라고 이거를 신고를 해도 얘기를 해도 현황 조사에 써놔도 본인이 안 하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답은 4번이고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에 의하지 않고 재판 예규에 따라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근로자라는 소명자료를 붙여 배당 요구를 한 임금 채권자는
경매 절차에 관하여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일 뿐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렇죠? 얘는 경매 절차에 관하여 그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갖고 와야 얘도 이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임금이 최선순위가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 이것도 근로자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거. 28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회생 채권자표에 의해 청구 이해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 계속 법원이 아니라면 관할 법원인 회생 계속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청구 이해소. 어쨌든 회생 채권자표에 대해서 뭐가 들어왔어? 청구 이해소가 들어왔어요. 이해소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 소가 계속 중이라는 건 그 피고가 소장 부분을 받았단 소리예요.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만약에 회생 계속 법원이 아니다. 아니라면 법원은 관할 법원인 회생 계속 법원의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회생 채권자표에 의한 청구 이의가 들어오면, 이해소가 들어오면 이거는 회생 계속 법원에서 관할이 있어서 여기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회생 계속 법원으로 옮겨야 된다. 관할을. 자,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의 채무자 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주었으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집행문 부여에 의한 집행채무자가 된다.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선지인데 굳이 정답 선지 말고 그냥 엑스트라로 많이 끼워 넣는 선지예요.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채무자 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집행문 줬어. 집행문 일단 줬으면 그 사람이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이의신청해서 제가 당사자 아니에요 할 때까지는 집행의 채무자가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든 본인이 하든 저 이거 채무자 아닌데요? 라고 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채무자란 소리야. 자, 상속 채권자가 아닌 한정 승인자, 고유 채권자가 상속 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 채권자 사이의 우열 관계는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 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자, 한정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한정 승인을 했다는 거는 어쨌든 상속인이라는 거잖아요. 피상속인 말고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얘의 지금 채권자가 있어요. 고유 채권자. 피상속인은 채권자 아니에요. 죽은 사람 채권자 아니야. 채권자가 상속 재산에 관하여 그럼 얘가 받은 상속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속 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을 했어.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 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 그럼 담보권 취득을 한 게 우선이냐 아니면은 상속 채권자가 우선이냐 애초에 저는 여기에 담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누가 우선이냐 라고 하는 거에 얘가 제가 우선이에요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누가 먼저 저기를 했느냐 혹은 누가 우선 변제권을 가질 만한 저기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아빠의 채권자가 있고
나의 채권자가 있고 그래서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빠의 채권자가 나의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 집행 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 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대한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아, 이건 공탁 문제 아니냐고. 왜 민집에 나오냐고. 자,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채무자가 이거를 일단 강제집행 정지를 하려고 공탁을 했어. 공탁을 했으면 이거는 결국 뭐예요? 채권자가 그 피공탁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거지 애초에 있는 기본 채권 자체를 담보하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탁해 주세요. 돈을 걸었어. 왜? 피공탁자에게 그 강제집행이 정지가 되면 어쨌든 피공탁자 그러니까 채권자는 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당장 강제집행이 안 되니까 경매나 이런 배당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거지 애초에 그 내 부동산 자체의 기본 채권 혹은 나한테 빌려준 돈 그 기본 채권 그거를 그 저기 해주기 담보해주기 위한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이건 공탁에서 해야지. 반대급부의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 신청에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한이 잘못 부여된 경우 채무자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로 다투어야 된다. 저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틀리긴 했는데 반대급부 이행 등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집행권원의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그러니까 조건 성취를 해야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데 조건 성취가 안 되는데도 집행문을 잘못 부여를 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로 다투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래요. 등기 신청 의사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등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집행문 부여는 무효지만 이러한 집행문 부여로 강제집행이 종료돼 버렸기 때문에 집행문제는 남지 않아요. 그래서 종료가 돼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의 신청을 해도 더 이상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요. 그 이해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요. 왜? 끝났으니까. 채무자로서는 등기 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등기의 말소 또는 내 이름으로 회복해주세요 하는 그 소송을 제기해야 한대요.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말인데 너무 그럴싸해서 틀리라고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이거 그냥 통째로 외워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 29번 압류된 채권에 대한 특별 현금화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동산 권리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함으로써 절차 내에 환가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청구권 자체를 환가 처분하여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 현금화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자, 부동산 권리 이전 청구권. 이전 청구권이 있는데 얘에 대한 강제집행. 행은 금전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결국 이거는 뭐예요? 금전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선행적 절차에 해당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 강제 집행을 한 다음에 금전채권으로 강제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 절차 내에 환가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여기에는 환가 절차가 없어요. 예정되어 있지 않아 청구권 자체를 환가 처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돈으로 환가 처분해서 대금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 현금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결론은 뭐예요? 부동산 권리 이전 청구권은 환가 처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이후에 금전채권으로 뭐 저게 할 거니까. 자,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집행관은 대금을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채권 증서를 인도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위통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채권을 압류해서 이거를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다 하고 나면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 통지를 해야 돼요. 자, 채권을 매각했다는 건 결국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자의 채무자한테 지금 통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채무자를 대신을 해서 양도의 통지를 해야 되는데 집행관은 대금을 일단 지급받은 후 아니면 매수인에게 채권 증서를 인도하거나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 증서를 인도한다거나 이걸 산 사람한테 그 채권 증서를 주거나 제3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하면 안 돼. 언제?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돈 받기 전까지는 집행관이 통지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압류된 채권을 집행법원의 매각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매각 절차를 마친 때에는 스스로 배당할 수 없고 바로 매각 대금을 공탁하고 사유 신고를 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매각 대금을 공탁할 때에는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 절차가 개시되고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채권 등 배당 절차로 진행한다. 이거 민사 집행법 조문이에요. 스스로 배당할 수 없고까지는 맞아. 바로 매각 대금을 공탁하고 사유 신고하는 건 아니고 바로 뭘 해야 돼요? 매각 대금하고 조서를 법원에다 제출해야 돼요. 법원에다 제출하고 나면 그 공탁이 아니고 제출이죠. 집행법원에 의해서 그때 배당 절차가 개시되고 이제 돈을 줄 수 있다. 이 얘기죠.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원래 공탁, 사유신고 이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아니에요. 압류된 채권을 매각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매각을 하면 스스로 배당하지 않고 그대로 일단 법원에다 갖다 줘야 돼. 그 다음에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거지. 집행관이 뭐 사유신고하고 공탁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다음은 3번. 압류된 채권에 대한 양도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주시는 것이므로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피압류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양도명령을 발할 수 없고 발령하더라도 양도명령은 효력이 없다. 압류 채권이 있고 이거에 대한 양도명령이 있었어. 이 양도명령은 이 압류 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도명령이 근데 무조건 제3채무자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있는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시간적인 그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까지 피압류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양도명령을 발할 수 없고 발령하더라도 양도명령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송달될 때까지 양도명령은 그 피압류 채권에 대해서 그 효력이 제3채무자한테 송달돼야 나오는 거니까 그 전에 송달되기 전에 압류, 가압류, 배당 요구가 있었다면 이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빨리 해야 돼. 빨리. 그쵸? 그래서 양도명령은 이전에 다른 애가 압류, 가압류, 배당 요구를 하면 이거는 효력이 없다. 빨리. 누가 빨리 하느냐? 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에 대해서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지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즉시 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의 결정에는 특별현금화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뿐만 아니라 기각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 자,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에 대해서 특별현금화 명령을 명할 것인지 여부, 오케이, 노, 이거 해, 마라, 이거나 방법,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 이거는 다 법원의 재량이란 말이에요. 즉시 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 이렇게 해, 마라, 오케이 결정이나 노 결정 다 포함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도 즉시 항고로 다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30번. 매수 신청의 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이건 거의 이제 상식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고. 균분해서 공탁, 여러 명의 경우 균분해서 공탁한다 아니다? 아니다. 무조건 다 나도 10분의 1, 너도 10분의 1, 쟤도 10분의 1, 다 10분의 1씩 공탁해야 돼요. 보증금액. 매수 신청의 보증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매각기일의 공고에 명시되어야 한다. 당연하죠. 매수 신청 보증의 경우에는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과 달리 보증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매수 신청 보증은 보증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아요.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는 보증의 변경이 인정될 수 있어요. 자, 공유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입찰표를 제출한 후에는 매수 신청의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아니에요. 경매 끝날 때까지 돼요. 그러니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찰 마감 시각까지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 매각기일 종결까지 되네. 입찰표 제출이 아니고 매각기일 종결 때까지 가능하네요. 그 다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즉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최선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돈을 다 냈어. 그러면은 얘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돈 다 내자마자 내 돈 이제 보증금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